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게으른 것도 모자라 남의 가문을 망치려 드느냐. 호랑이 시어머니의 불호령에도 며느리는 태연히 하품을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시어머니는 목격했습니다. 며느리가 담을 넘어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정승의 집무실. 다음 날 아침 독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대체 그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게으른 며느리의 기막힌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야담 책방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선영입니다. 한양에서 이름 꽤나 날리던 판서 댁에 시집을 온 지도 벌써 한 해가 꼬박 지났습니다. 저의 시어머님인 최씨 부인은 성격이 불같고 매서워 집안 노비들조차 그 앞에서는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님의 눈길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같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잤습니다. 아침 문안 인사는커녕 세수도 하지 않은 부스스한 얼굴로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기 일쑤였습니다. 시어머님은 마당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저를 압박하셨지만 저는 그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런 화상이 어디서 굴러들어와 우리 집안을 망치는 게냐. 어머님의 통곡 섞인 호통이 매일 아침 우리 집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사실 저희 가문은 겉보기엔 화려했으나 내실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습니다. 시아버님이 남기신 막대한 빚더미와 가산탕진으로 이내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시어머님은 노비들을 팔아서라도 체면을 유지하려 드셨습니다. 저는 그런 집안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고 천하의 게으름뱅이라 손가락질하며 혀를 찼습니다. 판서댁 며느리가 돼서 낮잠만 자니 가문이 망하는 게지. 이런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저는 낮에는 죽은 듯이 잠만 잤고 밤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어둠이 짙게 깔리고 삼경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저는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쓰개치마를 뒤집어 쓰고 담벼락을 넘는 저의 손에는 항상 묵직한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낮 동안 몰래 갈고 닦은 저의 문장들과 집안의 위기를 타개할 은밀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밤마다 부정한 마음을 품고 밖으로 나도는 줄로만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저를 쫓아낼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시어머님은 직접 저의 뒤를 밟기 시작하셨습니다. 찬서리가 내리는 밤길을 시어머님은 녹이 등등한 얼굴로 저를 추격해 오셨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한양에서 가장 권세가 높은 정승 대감의 뒷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정승 대감과 부정한 관계일 것이라 확신하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시어머님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승 대감 앞에 당당히 앉아 붓을 들고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상소문을 대필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뛰어난 문장력과 정세 판독 능력에 정승 대감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네 같은 인재가 어찌 여인의 몸으로 태어났단 말인가. 정승 대감이 내어준 거액의 수고비는 모두 저희 가문의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제야 제가 낮에 잠을 잤던 이유가 밤새도록 글을 써서 가문을 살리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구박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자 생명줄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온몸이 떨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시어머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훔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밝았을 때 평소라면 호통을 쳐야 할 시어머님이 저희 방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정갈하게 온매무새를 다듬으시더니 흘바닥에 무릎을 꿇고 정중히 저를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방문이 열리고 당황한 제가 어머님을 부축하려 하자 시어머님은 더욱 크게 오열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깊은 뜻도 모르고 이리도 모질게 굴었구나.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집안 식솔들은 모두 넋이 나간 듯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님의 절을 받은 그날 이후로도 저희 일상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듯 중천에 걸려 있을 때까지 저희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담장 너머까지 들리는 저희 코 고는 소리는 온 집안 식솔들의 귀를 자극했습니다. 집안의 큰 어른이신 시어머님이 저에게 절을 올렸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노비들의 입을 타고 한양 바닥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시어머님께 무슨 약점이라도 잡은 것이 아니냐며 수군거렸지만 저는 그런 시선조차 귀찮다는 듯 이불 속으로 더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토록 깊은 잠에 빠져야만 하는 이유는 단순히 게으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까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붓을 놀렸던 저희 몸은 이미 천근만근 무거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님은 이제 마당에서 소리를 지르는 대신 직접 쟁반을 들고 저희 방문 앞을 서성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얘야, 선영아, 이제 그만 일어나서 미음이라도 한술 뜨려무나. 독하기로 소문난 호랑이 시어머니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럽고 애처로운 부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 대신 몸을 뒤척이며 벽 쪽으로 돌아 누울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저희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안쓰러운 표정으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저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찌르는 듯 했을 것입니다. 어머님은 제가 가문을 위해 밤을 지새우며 쇠약해진 것이라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겨우 눈을 뜬 저는 마당으로 나와 기지개를 켰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빨래를 하던 노비들이 저를 보고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경외심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무릎 꿇린 며느리라는 이름표는 저를 이 집안의 실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권력을 누릴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비들이 저를 피하는 틈을 타 집안 곳곳을 살피며 무너진 기둥과 낡은 지붕들을 확인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남긴 빚은 정승 대감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마당에 나오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저희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내가 정말 너를 몰라봐도 너무 몰라봤어.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무뚝뚝한 표정으로 그 손을 슬그머니 놓았습니다. 아직은 어머님께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집안일에 있어서는 까막눈이나 다름없는 행동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큰 결심을 하신 듯 저를 부엌으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이제 기운도 좀 차린 듯하니 나와 함께 저녁상에 올릴 쌀이나 조금 씻어보자꾸나.
어머님의 제안은 지극히 평범한 고부간의 일상을 꿈꾸는 듯한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엌 바닥에 놓인 쌀독 앞에 서서 마치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을 대하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쌀을 바가지로 퍼 담는 손길은 부들부들 떨렸고, 물에 담긴 쌀을 조심스레 비비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돌덩이를 닦듯 거칠게 다루었습니다. 급기야는 아까운 쌀알들이 물을 따라 계숙으로 흘러내려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얘야, 쌀은 그리 씻는 것이 아니란다. 이 아까운 것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어머님은 짐짓 놀라셨지만 이내 예전처럼 불호령을 내리는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뺨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밤새 붓을 들고 어려운 문장을 쓰느라 고운 손이 붓글씨에만 익숙해진 게로구나. 살림살이야 천천히 배우면 될 터이니 너무 상심하지 마라. 사실 저는 쌀을 씻는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완벽한 위장을 위해 철저하게 서툰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살림에 능숙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시어머님은 저에게 안방 살림의 열쇠를 맡기려 하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열쇠를 받기보다 밤마다 가문을 위해 휘둘러야 할 무거운 붓의 무게에 더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부엌의 연기가 자욱해질 무렵 저는 슬그머니 밖으로 나와 우물가에 앉아 찬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노비들은 저를 보고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자기들끼리 속삭였습니다. 글공부만 한 양반댁 애기씨라더니 정말 밥물 하나 못 맞추는 헛똑똑이었구먼. 그들의 조롱 섞인 시선이 따갑게 꽂혔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시어머님의 오해가 깊어질수록 제가 숨기고 있는 거대한 계획은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님은 부엌 한편에서 저 대신 쌀을 씻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셨습니다. 천하의 문장가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내가 밥 짓는 법이나 가르치려 했다니 참으로 미안한 일이로다. 어머님의 그 착각이 저에게는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착각 뒤로 저희 가문을 뿌리째 흔들려는 또 다른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살림에 서툰 것을 확인하신 뒤로 더욱 저를 안쓰럽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아무리 고마운 마음이 크더라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에는 장사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마을 저작거리에서는 여전히 제가 밤마다 담을 넘는다는 사실과 그 행선지가 부정한 곳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거두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겉으로는 저를 감싸셨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가는 마음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제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대낮을 틈타 저희 방 안에 도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마당에 노비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발소리를 죽여 저희 방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창호지 문을 살며시 밀어틈을 만드시는 어머님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본 시어머님은 그만 입을 틀어막고 자리에 주저앉으실 뻔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잠든 이불 옆으로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비단 더미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단들은 일반 사대부 가문에서도 감히 구경조차 하기 힘든 오직 왕실이나 최고위 관료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최상품 청나라 비단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심장이 터질 듯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럴 수가.
이 귀한 것들이 왜 이 아이의 방에 있단 말이냐. 어머님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정말로 부정한 권력자와 결탁하여 가문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제가 남몰래 도둑질이라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비단 더미 위에는 제가 밤새 써 내려간 듯한 종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그 종이 위에는 차마 어머님이 읽기도 벅찬 심오한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채 다시 문을 닫고 마당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저희 방 안에서는 제가 잠꼬대를 하듯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이것으로는 우리 가문의 빚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님의 의심은 다시금 거대한 미안함으로 바뀌어 가슴을 쳤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단순히 비단을 탐내어 가져온 것이 아니라 가문을 살리기 위해 정승대감에게 받은 하사품이거나 혹은 대필의 대가로 받은 귀한 물건임을 직감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눈물을 훔치며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이 못난 시어미가 또 너를 의심했구나. 내가 정말 너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짓고 있구나. 시어머님은 그 길로 부엌으로 달려가 제가 깨어나면 먹일 가장 귀한 보양식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비단 더미 속에 숨겨두었던 우리 가문의 명운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밀서의 존재를 말입니다. 시어머님의 의심이 미안함으로 바뀐 지도 며칠이 지났지만 저희 집안을 둘러싼 공기는 차츰 더 무겁고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낮에는 죽은 듯이 잠을 청했고 시어머님은 그런 저를 위해 보양식을 들고 문 밖을 지키는 기묘한 광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진눈깨비가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고 바람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기와 지붕 사이를 핥히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 남색 쓰개 치마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품속에는 정승 대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가문의 생사를 결정지을 마지막 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뒷마당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담을 넘는 순간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저희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뒤를 쫓는 이는 다름 아닌 저희 서방님, 진수였습니다. 서방님은 평소 유순하고 말이 없는 성격이었으나 어머니인 시어머님이 저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정승대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문을 살리려 한다고 굳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눈깨비가 시야를 가리는 골목길에서 서방님은 저희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저는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을 감지하고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습니다. 어두운 한양의 뒷골목은 마치 거대한 미로처럼 저를 압박해왔고 미끄러운 길 위에서 몇 번이나 중심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골목 끝에서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누군가의 비명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난 쪽을 향해 몸등을 숨겼습니다. 저를 뒤쫓던 서방님 또한 놀라 자리에 멈춰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비명이 들려온 곳은 정승대감의 집무실로 향하는 지름길인 낡은 폐가 근처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를 느꼈지만 품 안의 밀서를 생각하며 다시금 용기를 내어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만약 이 밀서가 정승 대감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는다면 저희 판서댁은 내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반역의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할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저에게 무릎을 꿇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미안함 때문이 아니라 제가 쓰고 있던 글들이 저희 가문을 겨냥한 칼날을 꺾을 유일한 방패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치맛자락을 움켜잡고 비명이 들린 폐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서방님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지만 저는 뒤를 돌아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저를 게으른 며느리라 부르던 세상의 모든 조롱이 경악으로 바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폐가 근처에서 들려온 비명은 저희 발걸음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차가운 진눈깨비가 뺨을 때리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은 오히려 뜨거운 긴장감으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품속의 밀서를 다시 한번 고쳐 쥐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에 저희 가문 수십 명의 목숨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방금 들린 비명이 저를 향한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저희 어깨를 강하게 잡아챘습니다.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저는 벽으로 밀쳐졌고 제 눈앞에는 분노로 일그러진 서방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 밤중에 도대체 어디를 가는 것이냐? 이 서방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평소에는 잡지도 않던 작은 은장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정승대감과 부정한 만남을 갖기 위해 이 험한 밤길을 나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방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진실을 밝히기에는 서방님의 주변에도 적의 눈길이 닿아 있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서방님은 침묵하는 저를 보며 더욱 배신감에 휩싸여 칼을 든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어머니가 너에게 무릎을 꿇으셨을 때 나는 내가 정말 우리 집안을 구한 복덩이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밤마다 담을 넘어 찾아가는 곳이 고작 늙은 정승의 침소란 말이냐? 그의 오해는 깊었고 그 오해를 풀어주기엔 상황이 너무나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에워싼 골목 구석구석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승대감을 탄핵하고 저희 판서댁을 역모로 몰아세우려는 반대파의 자객들이었습니다. 저는 서방님의 앞을 가로막으며 품속에서 밀서 대신 작고 날카로운 호신용 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게으른 며느리로 위장하며 살아온 세월 동안 저는 문장력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무예까지도 남몰래 익혀왔던 것입니다. 서방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이 알던 나약하고 게으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자객들의 검날이 달빛을 받아 번뜩이는 순간 저는 서방님의 손을 잡고 폐가 안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폐가 안의 공기는 곰팡이, 냄새와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는 서방님을 구석에 밀어넣고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지금은 저를 죽이셔도 좋으나 이 밀서만은 정승 대감께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고 어머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유일한 길입니다. 서방님은 제가 건넨 밀서를 받아들고는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시아버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범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일 밤 정승대감을 만났던 것은 부정한 정을 통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감의 권력을 빌려
이 기록들을 공식적인 상소문으로 만들기 위한 비밀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자객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방님에게 뒷문을 통해 도망치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들을 막겠습니다. 서방님은 이 가문을 살리십시오. 서방님은 비로소 자신의 오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호랑이 시어머니가 왜 며느리 앞에서 통곡했는지, 왜 며느리의 쌀 씻는 서툰 손길을 차마 나무라지 못했는지,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진 것입니다. 저는 자객들을 향해 몸을 돌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문을 망치려 드는 게으른 며느리라는 오명은 이제 끝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 한양의 어둠 속에서 진정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을 뒷문으로 밀어내고 홀로 남은 폐가 아는 정정만이 감돌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진눈깨비 냄새와 함께 피 비린내와 같은 서늘한 살기가 제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소매 안에 감추어 두었던 호신용 은침과 짧은 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낮에는 쌀 씻는 법도 몰라 시어머니의 애를 태우던 서툰 손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느 무사보다 날카로운 감각이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죽으러 온 자들이 누구인지 얼굴이나 보고 가자구나. 저의 나직한 혼잣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낡은 문짝이 부서지며 검은 옷을 입은 자객 3인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제가 단순한 부녀자의 것이라 생각했는지 방심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던지는 침이 선두에 선 자객의 어깨에 박히는 순간 그들의 눈빛은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좁은 폐가 안의 기둥과 썩은 가구들을 방패 삼아 유연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자객들의 겁날이 허공을 가르며 제가 서 있던 자리를 베어 넘겼습니다. 저는 몸을 낮게 굽혀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단검으로 자객의 허벅지를 깊게 찔렀습니다. 인연이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여염진 며느리가 어찌 이런 무예를 쓴단 말이냐? 자객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고통 섞인 비명을 지르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싸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아버님은 변방을 지키던 무관이었고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님의 어깨 너머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익혔던 것입니다. 판서댁으로 시집오며 그 모든 재능을 숨긴 채 오직 글 공부에만 매진해 왔으나 오늘 밤만큼은 가문을 위해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힘을 쏟아내야만 했습니다. 자객들은 다시 진영을 가다듬고 저를 포위해 왔습니다. 저는 구석으로 몰리면서도 시선은 오직 서방님이 도망친 뒷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무사히 정승대감의 댁에 당도하여 밀서를 전달하기 전까지는 단 한 걸음도 이곳을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격렬한 사투가 이어지는 동안 폐가의 서량보는 비명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자객들의 검에 제 저고리 소매가 찢기고 뺨에 얕은 상처가 났지만 저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마지막 은침을 자객의 목을 향해 날렸습니다. 가장 기세가 좋던 자객 하나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자 남은 둘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위축되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깨진 기와 조각을 발로 차 그들의 시야를 가린 뒤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거기 서라. 내년이 도망가 봐야 정승댁을 넘지는 못할 것이다. 자객들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눈을 찔렀으나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를 게으른 화상이라 부르면서도 결국엔 무릎을 꿇고 울어주셨던 시어머님과 저의 진심을 알지 못한 채 눈물을 쏟으며 달아난 서방님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이었습니다.
멀리서 한양도성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날이 밝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어둠의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찢긴 옷자락을 부여잡고 정승 대감의 저택이 보이는 언덕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도착한 정승 대감의 저택 앞은 여느 때보다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진눈깨비가 멎은 자리에 날카로운 새벽바람이 파고들었지만 저는 찢긴 옷자락 사이로 스며드는 추위보다 서방님이 무사히 당도했는지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정승 대감의 집 뒷문 근처에서 몸을 숨기고 주변을 살피던 그때 익숙한 그림자 하나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다름 아닌 서방님이었습니다. 서방님은 제가 건네준 밀서를 가슴팍에 소중히 품은 채 겁에 질린 듯 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대문의 기척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가가 서방님의 입을 막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저입니다.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서방님은 저희 뺨에 난 상처와 피 묻은 소매를 보더니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 대신 고개를 저으며 대감의 집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평소 제가 드나들던 은밀한 통로를 통해 정승 대감의 집무실로 잠입했습니다. 촛불이 가냘프게 흔들리는 방 안에서 대감은 이미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묵묵히 앉아 계셨습니다. 결국 왔구먼. 자네가 보낸 기별을 듣고 오늘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네. 정승 대감은 서방님이 내민 밀서를 받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종이를 넘길 때마다 대감의 미간은 깊게 패였고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밀서에는 저희 판서 댁을 역모로 몰아 가산을 몰수하려던 간신들의 이름과 시아버님을 독살한 배후 세력의 정체가 명명백백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감은 종이를 내려놓으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이 기록들이 세상에 나오면 한양은 피바람이 불 것이네. 자네 가문뿐만 아니라 나 또한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지. 정말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저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아버님의 원한을 풀고 시어머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만 있다면 이 한 몸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정승 대감은 저의 단호한 결의에 감복한 듯 무거운 붓을 들어 상소문에 마지막 글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서방님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낮마다 늦잠을 잤던 방 안에서 남몰래 무엇을 준비해왔는지, 그리고 그 화려한 비단 더미들이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정보를 캐내기 위해 기생과 상인들에게 건네야 했던 수단이었음을 말입니다. 대감의 붓끝이 멈추고 인장이 찍히는 순간 저희 가문의 운명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조금씩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상소문이 임금님께 전달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승 대감은 서방님에게 상소문을 호위할 무사들을 붙여주며 대궐로 향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저는 다시금 남색 쓰개 치마를 고쳤으며 정승 대감께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방님은 저를 붙잡으려 했으나 저는 미소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게으른 며느리의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으면 저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불을 뒤집어 쓰고 코를 골아야 했습니다. 음모의 주모자들이 방심하여 스스로 꼬리를 드러낼 때까지 말입니다. 정승 대감의 집을 나와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진눈깨비가 얼어붙어 발밑은 유리알처럼 미끄러웠고 뺨을 스치는 새벽바람은 상처난 살점을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서방님은 정승 대감이 붙여준 무사들과 함께 대궐로 향했으니 이제 제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게으른 며느리의 자리에 앉아 적들을 안심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담벼락을 넘어 방 안으로 숨어든 뒤 피 묻은 저고리와 찢긴 쓰개치마를 비단 더미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불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가슴은 쿵쾅거리며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달구는 소리가 정적을 깼고 마당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어머님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무사히 돌아왔는지 확인하려는 듯 저희 방 문 앞을 서성이셨습니다. 평소라면 당장이라도 문을 열어젖히며 호통을 치셨을 분이었으나 이제 어머님은 그저 문 밖에서 나직한 한숨을 내쉬며 쟁반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선영아, 밤새 고생이 많았구나. 뜨거운 미음을 두었으니 조금이라도 정신이 들면 먹으려무나.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연민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일부러 크게 코를 고는 신용을 냈습니다. 어머님은 그 소리를 듣고서야 안심하신 듯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가문을 위해 밤을 지새우는 동안 어머님 또한 저를 지키기 위해 마음의 밤을 지새우고 계셨음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아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해가 정중앙에 걸리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 거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판서댁 며느리가 영모의 밀서를 돌린다는 첩보가 있었다. 당장 문을 열어라. 포졸들의 고함에 온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노비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시어머님은 사색이 되어 마당으로 뛰어나가셨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뺨의 상처는 다행히 비단 조각으로 가릴 수 있었으나 제 눈빛에 서린 살기까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정승대감의 상소문이 임금님께 닿기 전에 저를 잡아 가두거나 죽이려는 반대파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마당에는 칼을 빼든 포졸들과 그 앞을 막아선 시어머님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품을 길게 내뱉으며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대낮부터 웬 소란입니까? 사람 잠도 못 자게 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게으른 며느리의 탈을 썼지만 제 손끝은 이미 소매 속 단검을 향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포졸들의 서슬퍼런 칼날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숨기지 않은 채 저희 방을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영모의 증거가 저 방 안에 숨겨져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감히 나라의 명을 거역하려 드느냐? 시어머님은 평소에 엄격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며느리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포졸들의 앞을 가로막고 서셨습니다. 어머님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목소리만큼은 호랑이의 포효처럼 마당을 울렸습니다. 네 이놈들, 이곳이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우리 가문이 비록 가세가 기울었다. 하나 여전히 대대로 판서를 배출한 뼈대 있는 가문이거늘 증거도 없이 안방마님의 처소를 뒤지겠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길이다. 어머님의 사자 후에 포졸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저는 방 안에서 비단 더미 속에 숨겨두었던 피 묻은 옷가지를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저는 짐짓 태연한 척 문턱에 걸터 앉아 하품을 하며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포졸 우두머리는 코웃음을 치며 시어머님을 밀쳐내려 했습니다. 판서 댁의 명성도 이제 끝이다. 오늘 저 게으른 며느리의 정체를 밝혀내면 내 놈들도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어머님은 밀려 넘어지면서도 제 방 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오셨습니다. 그 눈빛은 제게 어서 도망치라는 절박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연극을 계속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비단 속에 숨겨진 흔적들을 찾아낸다면 정승대감의 상소문이 임금님께 닿기도 전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터였습니다. 저는 소매 속에 감추어둔 마지막 단검의 감촉을 확인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태함으로 가득했던 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운 서리처럼 변했습니다. 그리도 보고 싶으시다면 보시지요. 다만 이 방문을 넘는 순간 당신들의 목숨 또한 보장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저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에 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포졸들은 제가 뿜어내는 기이한 압박감에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다시 한번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더니 정승대감의 문장이 새겨진 깃발을 든 기마대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선두에는 대궐로 향했던 서방님이 임금님의 어명이 적힌 교지를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어명이다. 판서댁을 모함하고 영모를 꾀한 자들을 즉시 포박하라. 서방님의 우렁찬 외침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를 압박하던 포졸들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정승대감의 무사들이 포졸들을 제압하는 동안 서방님은 말에서 뛰어내려 시어머님과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시며 저희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가문이 정말 살았어.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어머님의 품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밤새도록 휘둘렀던 붓과 칼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러 왔으나 어머님의 따뜻한 품 속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배후 세력은 아직 대궐 깊숙한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고 저는 다시 한번 그들을 뿌리 뽑기 위한 마지막 한 문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내려앉은 정적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도 따뜻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포박되어 끌려가고 대궐의 무사들이 집 주변을 호위하게 되자 저희 집안은 비로소 1년 넘게 이어져 온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 듯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마당 흙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끼시더니 이내 정신을 차리신 듯 제 손을 이끌고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비단 더미 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붓과 먹바탕을 조심스레 꺼내어 쓰다듬으셨습니다. 이것들이었구나. 내가 밤마다 담을 넘어 나가며 목숨보다 소중히 지켰던 것이 바로 이 붓 한 자루였어. 어머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눈자 위에는 미안함과 경외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님의 무릎 위에 머리를 뉘었습니다. 게으른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으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가문의 치욕을 씻기 위한 가장 치열한 전쟁터였음을 어머님은 이제 온몸으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방 안에는 정승대감이 하사한 비단들의 화려한 광택 대신 제가 밤새 써 내려간 원고들의 진한 묵향이
가득 찼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쓴 상소문의 초안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시며 탄식을 내뱉으셨습니다. 나는 내가 그저 팔자가 좋아 늦잠이나 자는 요조숙녀인 줄로만 알았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었을 때 이 어미는 그저 남의 눈이 두려워 노비들을 팔고 체면을 지키기에만 급급했거늘. 어머님은 자신의 오만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제 손등에 뜨거운 눈물을 떨구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밖에서 호랑이처럼 소리를 지르며 가문의 위엄을 지켜주셨기에 제가 안에서 평안히 붓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말에 어머님은 저를 꽉 껴안으셨습니다. 그것은 고부간의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고 가문을 함께 지켜낸 두 여인의 굳건한 연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서방님이 정승대감과 함께 사태를 수습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성역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제 방 구석에 놓인 쌀독을 보시더니 미안한 듯 웃으셨습니다. 이제 쌀 씻는 법은 내가 천천히 가르쳐 주마. 아니, 너는 그 고운 손으로 계속 글을 쓰거라. 이 집안의 밥은 이 어미가 지을 터이니. 저는 어머님의 농담 섞인 배려에 비로소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로 저는 다시금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비록 가문의 원수는 갚았으나 이 땅에는 여전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눈물 흘리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승대감은 저의 문장력을 빌려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고 싶어 하셨고, 저는 이제 가문의 며느리를 넘어 이 나라에 보이지 않는 문장가로서의 삶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붓을 들어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저의 곁에서 조용히 촛불을 밝혀주셨습니다. 게으른 며느리의 하품은 이제 끝났고 세상을 깨우는 예리한 필봉의 울림이 새벽을 향해 뻗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누명을 벗긴 교지가 내려온 지도 며칠이 지났지만 저희 밤은 여전히 낮보다 치열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이제 제가 밤늦게까지 붓을 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고 오히려 문 밖에서 노비들의 발걸음을 통제하며 저의 적막한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한양의 정세는 여전히 안개 속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저희 집안을 멸하려 했던 배후의 우두머리 좌의정 권상로가 아직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승대감이 올린 상소문을 가짜라 치부하며 오히려 저를 정승과 결탁하여 국정을 농단하는 요물로 몰아세우려 획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촛불 아래에서 권상로의 가계도와 그가 지난 20년간 쌓아온 비리의 기록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의 권세는 뿌리가 깊어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임금님의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문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며칠간 잠을 설쳐가며 갈고 닦은 문장들을 종이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로서의 호소가 아닌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한 지식인의 비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남색 쓰개 치마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담을 넘는 것이 아니라 정승대감이 보내준 가마를 타고 당당히 대궐 근처의 비밀 거처로 향했습니다. 서방님은 이제 저의 가장 든든한 호위무사가 되어 가마 곁을 지켰습니다. 거처에 도착하자 정승대감이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준비했다는 그 문장이 완성되었는가?
저는 품속에서 정성스럽게 접은 서찰을 내밀었습니다. 대감은 서찰을 펼쳐 읽기 시작했고 방 안에는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첫 문장을 읽자마자 대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장은 권상로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고독과 책임감을 위로하며 시작하여 끝내 대의를 위해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야 함을 논리 정연하게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글이 아니라 비수네. 사람의 심장을 꿰뚫고 영혼을 뒤흔드는 무서운 무기야. 대감은 경탄을 금치 못하며 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선의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인 정승이 일개 가문의 며느리에게 예를 갖추는 기막힌 광경이었습니다. 상소문은 다음 날 아침 정승 대감의 이름이 아닌 익명의 선비라는 이름으로 임금님의 어좌 위에 놓였습니다. 대궐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권상로는 상소문의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흑빛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임금님은 그 글을 3번이나 반복하여 읽으신 뒤 친히 어필로 나라를 살리는 명문이라 칭송하셨습니다. 좌의정의 사가는 그날 오후로 금부 도사들의 의에 포위되었고 그가 숨겨두었던 수만 양의 뇌물과 매관매직의 장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시각 시어머님과 함께 마당에 앉아 평화롭게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권상로의 일당을 잡아가는 호송 행렬이 저희 집 대문 앞을 지나갈 때 시어머님은 저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저 소리가 들리느냐? 내 붓끝이 저 거대한 악귀를 잡아가는 소리 말이다. 저는 미소 지으며 어머님이 건네주신 나물 바구니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저를 게으른 며느리라 부르겠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힘은 큰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밤에 갈아둔 먹향기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요. 가문은 이제 완전히 복권되었고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서재에는 여전히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천 자의 문장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양을 뒤흔들었던 피바람이 잦아들고 좌의정 권상로의 가문이 몰락하자 저희 판서 댁에는 이전에 없던 평화와 풍요가 찾아왔습니다. 몰수되었던 가산이 돌아오고 시아버님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자 대문 앞은 연일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온 관리들과 문중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안의 풍경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기묘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높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방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으나 이제 마당에서 불호령을 내리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님께서는 까치발을 들고 제 방 앞을 지나다니며 노비들의 입을 단속하기 바쁘셨습니다. 쉬, 아가씨가 밤새 나라의 중대사를 논하는 글을 쓰셨으니 감히 누가 단잠을 깨우려 드느냐. 어머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며느리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게으른 화상이라 부르며 통곡하시던 어머님은 이제 저를 이 집안의 기둥이자 조선의 숨은 문장가로 떠받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어머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슬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잠은 이미 깼으나 어머님이 차려주실 아침상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포근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시어머님께서 직접 소반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소반 위에는 갓지은 하얀 쌀밥과 정갈한 나물, 그리고 기력을 보강한다는 따뜻한 약탕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황급히 일어나려 하자 어머님은 인자한 손길로 저를 다시 앉히셨습니다.
앉아 있거라. 내가 이 집안을 살리고 서방님의 앞길을 텄는데 이 어미가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이 무슨 대수겠느냐. 어머님은 제가 쌀 씻는 법을 몰라 허둥대던 부엌에서의 일을 떠올리신 듯 껄껄 웃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 내가 쌀을 물에 다 흘려보낸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게야. 그 귀한 손으로 어찌 밥물이나 맞추고 있었겠느냐. 그 손은 오직 붓을 들어 썩은 정치를 꾸짖는데 써야 하는 법인 것을. 어머님의 과한 칭찬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으나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자신이 모질게 굴었던 지난 1년의 세월이 미안함으로 다가올 때마다 어머님은 이렇게 더 정성껏 저를 챙기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건네주신 숟가락을 들며 다짐했습니다. 이 따뜻한 밥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둠 속의 문장가가 되어야겠다고 말입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서방님이 대궐에서 돌아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방님은 이제 정승대감의 추천으로 요직에 등용되어 매일같이 정무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 품속에서 비단으로 감싼 상자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정승 대감께서 보낸 것입니다. 나라의 법도를 새로이 세우는데 부인의 문장이 꼭 필요하다 하시며 하사하신 만년필과 귀한 먹입니다. 어머님은 그 광경을 보며 만면에 웃음을 띠셨고 저희 집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진한 묵향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보며 시어머니를 무릎 꿇린 독한 며느리 혹은 낮잠만 자는 게으름뱅이라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문들이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세상이 저희 정체를 모르면 모를수록 저희 붓끝은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제 곁에 앉아 직접 먹을 갈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호랑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서기가 되어 묵을 가는 기막힌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또 어떤 글을 써서 세상을 놀라게 할 셈이냐? 이 어미가 촛불을 밝힐 터이니 마음껏 휘둘러 보거라. 저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첫 획을 그었습니다. 가문을 구한 복수는 끝났으나 백성을 위한 저의 나레이션은 이제 막 서론을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문이 평온을 되찾고 어머님과의 사이가 각별해진 뒤로도 저희 밤은 여전히 촛불과 함께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창밖에는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저는 세상의 부조리를 꼬집는 새로운 글귀를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문득 담장 너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고개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담벼락 아래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의 글이 정승대감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한양의 선비들과 백성들 사이에서는 밤에 피는 꽃이라 불리는 무명 문장가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단지 이 집 담장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묵향과 붓 흘러가는 소리라도 듣고 싶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붓을 멈추었으나 어느새 제 곁에 다가온 시어머님은 빙긋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제 어깨에 겉옷을 걸쳐주시며 낮은 목소리로 밖을 향해 일갈하셨습니다. 네 집 마당 아래에서 이리도 소란이냐?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어머님의 서슬퍼런 호통에 담 밖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이내 저를 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문장이 이제 담장을 넘었구나. 향기로운 꽃은 깊은 산속에 있어도 나비가 찾아오는 법이니 어찌 이를 다 막겠느냐. 어머님은 이제 저희 수호자가 되어 세상의 호기심으로부터
저희 정체를 숨겨주시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실 밖에서 서성이던 이들 중에는 좌의정에 남은 잔당들이 보낸 자객도 섞여 있었을 터였으나 어머님은 매일 밤 손수마당을 순찰하며 저의 안위를 살피셨습니다. 저를 게으른 며느리라 욕하던 손가락질은 이제 어머님의 손에 들린 등불이 되어 저의 밤길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대궐에서 임금님의 친필이 담긴 비밀 서신이 전달되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저의 문장력을 높이 평가하시며 여인의 몸으로 관직에 나갈 수는 없으나 나라의 법전을 정비하는 비공식적인 고문 역할을 맡아달라 청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그 소식을 듣고는 감격에 겨워 저를 안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님은 대대로 내려오던 가문의 보물인 옥비녀를 제 머리에 직접 꽂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종부에게만 내려오는 것이나 이제는 나라의 보배가 된 너에게 더 어울리는구나. 저는 어머님의 깊은 신뢰 앞에 고개를 숙였고 저희 고부의 눈물은 다시 한번 방 안을 적셨습니다. 서방님 또한 저의 재능을 자랑스러워하며 매일 밤 제가 쓴 글을 정돈하여 대궐로 나르는 서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낮에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저를 대신해 세상을 경계하고 밥을 짓고 등불을 밝혀주는 어머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저는 다시 붓을 들어 임금님께 올릴 법전의 서문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먹이 번져갈 때마다 저희 가문의 역사는 새로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희 판서댁의 마당에는 해마다 고운 매화가 피어났고 한양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게으른 며느리의 이야기도 이제는 하나의 전설처럼 굳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낮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사람들은 저를 보며 팔자가 좋은 여인이라며 부러워하거나 혹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저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께서는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실 때마다 항상 저희 방 문 앞을 먼저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얘야, 선영아, 이번에 가문의 서책들을 새로 정리하려 하는데 내 뜻은 어떠하냐? 어머님은 이제 저를 단순히 아들의 아내가 아닌 가문의 명예와 지혜를 상징하는 가장 소중한 동반자로 여기셨습니다. 저는 잠결에 대답하듯 나직이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고 어머님은 그것을 천금 같은 명령으로 받들어 집안을 다스리셨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사라진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존경과 신뢰의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어느덧 저의 아이들도 자라나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항상 강조했습니다. 글이란 단순히 출세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칼날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서방님은 이제 조정의 중심이 되어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있었으나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저희 서재를 먼저 들러 벼루에 물을 채워 주었습니다. 부인의 문장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도 그리고 이 나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서방님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지난날의 고단했던 밤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담장을 넘고 자객과 싸우며 피 묻은 상소문을 써 내려갔던 그 치열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평화가 더욱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백발이 성성해지셨으나 여전히 저를 위해 아침마다 따뜻한 미음을 끓여 방문 앞에 놓아두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어머님이 저에게 전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죄이자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다시 한 번 붓을 들어 오늘의 이 평온함을 기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저를 낮잠만 자는 게으른 며느리로
기억하겠지만 저는 그 이름이 마음에 쏙 듭니다. 적들이 방심하고 세상이 안심하며 오직 저의 문장만이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기막힌 비밀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님은 이제 제 곁에 앉아 제가 쓴 글을 소리내어 읽으시며 무릎을 치십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문장이로구나. 이런 며느리를 얻은 것이 내 평생의 가장 큰 복이로다. 어머님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지나 담장 너머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조선 팔도를 뒤흔들었던 게으른 며느리의 정체는 영원히 베일에 쌓여 있겠지만 그녀가 남긴 문장들은 오래도록 살아남아 억울한 자들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의 이름은 이선영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내일의 정의를 쓰기 위해 기분 좋은 낮잠에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낮잠 자는 게으른 며느리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은 그녀를 게으름뱅이라 손가락질했지만 사실 그녀는 모두가 잠든 밤 가장 날카로운 붓한 자루로 가문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묵묵히 세상을 지키고 있는 숨은 영웅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작은 위로와 통쾌한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야담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 더욱 놀랍고 신비로운 조선의 비밀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